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KF-21 제안은 전환점. 2. 한국의 대박 당첨. KF-21은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KF-21의 공동 생산은 다른 나라와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인도네시아 고속철도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과 합작 사업인데 시진핑 시승 거부, 인도네시아 고속철 먹구름 완공 예정 늦어져 예상 밖 국비 투입, 게다가 이익 날 때까지 40년, 대오신 인도네시아에 건설된 중국산 고속철도가 인도네시아를 좀먹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수도 자카르타에서 서부 자바의 주도 반둥까지 143km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에 중국을 선택했고, 완공 시기는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공사 진척도는 80.4%에 그치고 있고 개통 예정은 2023년 6월로 변경됐습니다. 지난 11월 인도네시아에서 G20이 있었을 때는 시진핑 주석이 고속철도에 직접 시승하는 계획까지 세워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계획은 중단됐고 온라인 현장 시찰로 변경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안 그래도 인도네시아는 중국 고속철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발목이 잡히고 말았습니다. 사업이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총 사업비도 당초 예상보다 약 2조 원가량이나 늘어났는데 사업비 증가분은 대부분 중국은행의 대출로 충당할 전망입니다. 총 10조 원이 넘는 이 사업은 사업비 75%를 중국개발은행 대출로 충당하고 나머지 25%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철도 공사 등의 출자금으로 채워질 계획입니다. 이렇듯 인도네시아는 먹지 말아야 할 중국의 1대1로 사과를 집어먹었습니다. 중국은 동남아시아에도 손을 뻗어 1대1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니 라오스의 경제는 중국에 종속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는 태국 등 다른 동남아 국가에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네시아까지 중국의 1대1로에 더대 빠지고 만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KF-21 분담금을 못 내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분담금 때문에 한국에서 커다란 비난을 받는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아닌 또 다른 나라가 KF-21 사업을 함께 할 것이라는 말이 나와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첫 시험 비행 성공 당시 인터넷에서는 KF-21 시제기의 태극기와 나란히 붙은 인도네시아 국기를 떼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5년 KF-21 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전체 사업비 중 20%인 약 1조 7천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가로 2026년 체계 개발이 완료되면 KF-21 시제기 일대화 기술 자료를 이전받는다는 게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경제 사정 악화를 이유로 2017년부터 분담금을 내지 않아 작년 기준으로 8천억 원대에 이르는 미납금이 발생했습니다. 분담금의 30% 정도를 현물로 지급받기로 계약했는데 인도네시아가 현무로 파묘를 거론하면서 한국 국민의 감정이 더 악화하기도 했습니다. 국민 감정과는 별개로 이미 국가 간 계약이 이루어진 상황이라 KF-21에 붙은 인도네시아 국기를 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방산업계 관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 인도네시아지만 한국의 전통적인 방산협력국으로 꼽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1979년 고속 유도탄 경정비 4척을 수출했는데 경비정만 수출한 게 아니라 기술 인력 파견, 장비 운용 기술 및 함정 운용 능력 등을 교육했습니다. 이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등 각국의 국산 함정을 수출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2011년과 2019년에는 1400톤급 잠수함 6척을 수출했는데 인도네시아에 대한 우리 잠수함 수출은 해외로부터 전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만든 무기체계를 다시 해외에 내다 판 세계 유일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이 외에도 2013년 차륜형 장갑차, 국산 초음속 고등 훈련기 T-50I 등 우리 방산기업이 해외 시장에 자리 잡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KF-21 사업도 함께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KF-21 개발 사업 미납이 지속되자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 7월 한국을 직접 찾았고
KF-21 개발사업 미납금 해결을 위한 양국 간 협의에 나서자라고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미납금 관련 건이 어떻게 해결될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와 비교되는 행보를 보여 우리를 놀라게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난 9월 폴란드는 한국 방산업체와 FA-50 전투기 48대를 구매하는 4조 원대의 초대형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달여 만인 최근 폴란드가 전체 대금의 30%가량인 9억 달러, 한화 약 1조 2천억 원가량을 KAI의 선수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돼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통상적 무기 수출 계약의 선수금은 10% 수준입니다. 게다가 지급 시기도 거액의 계약인 만큼 1년까지 여유를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계약 2달 만에 통상적인 선수금을 훨씬 웃도는 금액을 지급한 것입니다. 그 대신 폴란드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예정된 납기 기한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해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국, 영국에 이어 가장 많은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 중인 폴란드가 전력 공백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폴란드 측은 FA-50 전투기의 한국형 유도폭탄 KGB와 이국의 암남 미사일 장착을 위한 개량 사업을 추진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FA-50 조종사 양성용 국제비행학교 설립과 정비 체계 추가 수출도 구체적으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만으로도 우리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한데 폴란드의 행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KF-21이 한국과 폴란드에서 공동 생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형 4.5세대 전투기 KF-21의 개량형이 폴란드에서 KF-21PL로 공동 생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 성명은 폴란드군 소령과 의회 의원이 오늘 공화당 회의에서 발표했다. 한국만이 아닌 인도네시아까지 놀랄만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곳은 중동부 유럽의 소식을 전하는 언론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폴란드와 KF-21 공동 개발에 대한 소식은 이미 전해진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폴란드 매체와 인터뷰한 KAI의 안현호 사장의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폴란드 매체의 폴란드의 FA-50 구매가 KF-21 보라매에 대한 폴란드 한국 협력 전망으로 이어질 것인가? 이 가능성에 대해 폴란드 측과 이야기한 적이 있나? 라는 질문에 우리는 현재 인도네시아와 함께 KF-21 블록 1을 개발 중이다. 블록 2 및 블록 3의 경우 이러한 구조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다른 국가와의 협력 가능성이 포함된다. KF-21 항공기의 블록 2와 3에 대해 폴란드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큰 기회와 가능성이 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는 폴란드 두다 대통령이 방한했고 KAI의 홍보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FA-50과 함께 KF-21 전투기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것을 살펴봤을 때 폴란드와 KF-21을 공동 생산하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블록 2는 폴란드와 공동 개발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다만 지금 소개한 공동 생산 소식은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의 보도입니다. 그런데 벌써 국내에서는 폴란드와 인도네시아를 비교하며 KF-21의 국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영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기를 180도 회전하면 폴란드 국기가 됩니다. 더 이상 인도네시아 국기를 달 필요 없다며 이런 영상까지 만들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KF-21 사업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겨울이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금 유럽의 위기론이 우려를 넘어 생존에 대한 공포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스웨덴 스톡홀름엔 스킬다 은행에 따르면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부족에 따른 유럽의 에너지 위기는 올해 안으로 절대 진정되지 않을 것이며 경기 침체와 맞물려 수많은 유럽인을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혹독한 빙하기로 몰아넣을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사정이 급한 나라는 독일이었습니다. 올해 성장률이 0%대라는 충격적인 발표에 놀란 독일은 어떻게든 이번 겨울을 무사히 넘기고자 세계 방방곡곡을 누비며 에너지 협력을 부르짖고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캐나다마저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독일로의 에너지 수출 가능성에 난색을 보이는 등 절망적인 소식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희망은 오직 하나. 바로 한국 LNG선을 대량 수입하여 천연가스 수급에 대한 다변화를 꾀하는 방법인데요. 다만 이미 수많은 유럽 국가들의 문의 폭주로 최소 5년간 예약 주문이 막혀버리자 독일은 결국 LNG선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방대한 규모의 터미널 건설을 발표하며 2배, 3배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하면서까지 한국의 SOS를 날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독일의 이런 결정엔 중국산 LNG선을 선택했다가 크게 된 역사도 한몫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유럽의 에너지 위기와 한국 LNG선을 둘러싼 살벌한 신경전 등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으로 통하는 모든 가스관을 끊어버리겠다. 푸틴의 이 무서운 협박 한마디는 실로 어마어마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7월에 독일로 연결되는 가스관 노르드스트림의 유지 보수를 위해 천연가스 공급을 평소의 20% 수준으로 줄인 데 이어 이달 말부터는 그마저도 3일간 중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참고로 현재 독일의 천연가스 재고는 3개월 수준에 불과하므로 러시아가 수출을 제로 수준으로 감축하게 되면 독일은 당장 산업의 대부분이 멈춰서는 치명타를 맞게 됩니다. 러시아의 이번 조치가 발표되자마자 유럽 시장에서의 가스 가격은 1년 전 대비 무려 10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네덜란드 에너지 선물 시장에서 9월 인도분 가스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13.17% 오른 276.75유로에 마감했고 장중 한때 선물 가격이 $295까지 치솟으면서 너후 전쟁 직후인 지난 3월 초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독일의 입장에서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었습니다. 독일 연방통신기관인 BNE에 따르면 올겨울 에너지 배급제와 같은 극단적인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에너지 사용량을 현재의 5분의 1 규모로 줄이지 않으면 심각한 가스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독일의 대러가스 의존도는 55%에 달하며 러시아로부터 부족한 가스양을 보충하기 위해 독일은 약 10기가와트 규모의 추가 가스 공급이 필요하다고 알려졌는데요. 매체는 이어 독일 가스 저장과 현재 75%가량 채워져 있지만 100%까지 채운다 해도 러시아가 공급을 완전히 중단하게 되면 단 2개월 만에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이 와중에 독일 슐츠 총리는 캐나다 트리도 총리와의 긴급 면담을 통해 가스 수입 활성화 차원에서 자국 내의 가스 인프라와 파이프라인 건설 작업에 협조해달라고 거의 애원하다시피 사정했는데요. 하지만 캐나다 서부가스전에서 동부 연안 한국까지의 거리가 워낙 멀다 보니 수송에 큰 비용이 소모되고 특히 대서양을 횡단해 유럽으로 가는 LNG, 즉 수송을 위한 인프라도 미비한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실현될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한편 그 시각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유일한 대체제인 미국과 카타르의 LNG를 수입하기 위해 출혈 경쟁하듯 LNG선 확보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원자재 거래 서비스 업체 스파크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LNG선의 하루 용선료는 64,000달러지만 오는 9에서 11월 사이 105,250달러까지 오르고 있고 이는 지난해 용선료인 47,000달러와 비교하면 2배 넘게 상승한 것이라 밝혔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세계 최고의 LNG 선박 건조 기술을 가진 한국은 그야말로 대박이 터진 상황입니다. 한국조선해양에 따르면 최근 컨퍼런스콜에서 향후 LNG 운반선 전망과 관련해 현재 가스 가격이나 플랜트 프로젝트 개발 속도를 종합해볼 때 LNG 운반선에 대한 수요는 길게 보면 2030년까지 우상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해운 컨설팅 회사인 포텐앤파트너스에 따르면 독일의 LNG 수요는 현재 연간 3억 5천만 톤에서 10년 후 연간 5억 톤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이는 같은 기간 중국 3억 8천만 톤, 인도 2억 5천만 톤의 수요 증가 폭 다음으로 큰 것이라 밝혔는데요. 놀라운 점은 이번 러시아발 LNG 대란에 힘입어 한국 조선사들이 중국의 맹추격을 따돌리고 수주 실적 세계 1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국 조선 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스는 1에서 4월 누계 수주량 기준 한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46%라고 발표하며 이는 전년 동기보다 11%포인트 오른 수치라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4월 수주를 늘리면서
추격 중이나 누계 점유율이 35.9%에 그쳐 2위로 크게 멀어진 상태이며 특히 척당 수주 단가가 한국이 1억 4,300만 달러이지만 중국은 8,600만 달러로 무려 62% 차이가 벌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은 LNG 운반선 외에 1,800TEU 소형 컨테이너선과 자동차 운반선, 화학제품 운반선 등이 주력이지만 한국은 LNG 운반선과 8,000TEU급 중대형 컨테이너선을 수주한 결과 때문이라 말했지만 중국 조선업계가 잦은 사고와 납기 지역은 등을 일으켜 LNG 기술력에서 한국에 한참 못 미친다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2017년 중국 최대 조선업체인 CSSC는 프랑스 선사 CMA-CGM으로부터 수주한 9척의 2만 3천 TEU급 LNG 추진 컨테이너선의 인도 시점이 무려 3년이나 지난 2021년에 완료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동일한 사양의 선박이 금융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인도 지연되는 사건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CSSC의 건조 능력 부족으로 선주가 원하는 성능의 배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들은 실제로 선박을 수주한 시점부터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노출했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건조 초기 CSSC 측에서 한국 조선소 중역들을 비밀리에 접촉해 LNG섬 건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울 이유가 없어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중국 조선사인 후둥중화가 건조한 LNG 운반선 안경톤호가 지난해 6월 호주 인근에서 고장으로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하자 결국 선체 결함을 인정하고 폐선을 결정하는 등 중국의 LNG선은 국제무대에서 다양한 굴욕을 겪어왔는데요. 무엇보다 겨울이 단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지금 이 같은 발주 지연이나 잦은 고장은 곧바로 유럽 경제의 치명타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한국 조선사의 수주가 급격히 몰린 것도 바로 촉박한 시간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한국 조선소들은 이번 기회가 LNG 운반선에 이어 LNG 추진선에서까지 최대 경쟁국인 중국을 따돌리고 시장을 장악할 절호의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LNG 추진선 시장은 조선업계의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반사이익 효과가 더욱 클 수 있고 최근 원유 운반선부터 벌크선까지 30여 척의 LNG 추진선을 수주한 현대중공업과 원유 운반선 10척을 수주한 삼성중공업의 노하우는 세계적으로도 남다른 경쟁력을 갖춘 셈이었습니다. 반면 전문가들은 중국은 조선업의 핵심 능력인 선박의 기본 설계 능력부터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LNG 추진 등 새로운 기술과 규제가 강조될수록 중국 조선업은 더욱 빠르게 무너져 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독일 경제부에 따르면 LNG 처리 규모가 80억 M3에 달하는 블루스 베일 LNG 터미널을 조기에 오픈하려는 이유가 현재 경쟁이 불붙고 있는 한국의 LNG선을 이른 시기에 인도받기 위한 것이며 시기가 매우 위급한 만큼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줄 수 있는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해 기술력으로 인정받은 한국의 LNG선을 선택한 건 당연한 이치라 말하기도 했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수주비에도 불구하고 유럽 국가들이 한국 LNG선을 인도받기 위해서라면 수배에 달하는 프리미엄도 기꺼이 지불하려고 한다고 하니 이 같은 한국의 LNG선 기술을 무상으로 홍보해준 중국의 한편으론 고마울 따름입니다.